태극기와 일장기가 모두 걸려있는 폴란드 루블린의 한 경기장에서 이걸 찍고 있습니다. 한국이 방금 전 여기서 일본을 1대0으로 꺾고 U20 월드컵 8강에 올랐습니다. 16강전에서 승리를 했고요. 제가 원래 한일전 패배 요조원 같은 거였거든요. 축구 기자를 10년 하면서 한일전을 딱 한 번 현장에서 봤는데 그게 2011년도 소위 삿포로 참사라고 하는 0대3 대패였습니다. 근데 이번 승리로 저 개인적인 어떤 불운을 좀 만회하지 않나 싶고, 이걸 달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게 상당히 보람이 있게 만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술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일본이 이번 경기에서 한국보다 좋은 면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번에 4-4-2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그동안 한국 기자들이 일본에서 취재를 할 때 무실점이 많다는 걸 보고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쓰는 팀이다라고 오해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일본 기자들의 편견에 따르면 개겐 프레싱을 하는 팀이었고, 실제로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라인을 아주 높게 설정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지난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잘 통했던 3-5-2, 이강인이 프리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3-5-1-1에 가까운 포메이션으로 일본을 상대했습니다. 일본이 패스워크나 공에 대한 지배력, 또 압박의 속도, 대형 유지 모든 면에서 사실 한국보다 좋았어요. 초반에 일본에서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늘 한일전이 그렇듯이 일본이 좋은 경기를 하지만 승리는 한국이 하는 그런 패턴이 벌어졌는데요. 정정용 감독이 일본의 우세, 일본이 좋아하는 플레이를 초반에 신나서 하겠지만 그것을 잘 막아낸 뒤에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을 몇 가지 하고 왔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은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시작했지만 일본이 좌우 풀백과 좌우 측면 미드필더의 운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를 견뎌야 한다고 봤죠. 그래서 경기 중에 3-4-3, 즉 양쪽 측면 수비수와 측면 미드필더를 내릴 경우 5-4-1에 해당하는 포메이션으로 변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필요한 건 이강인 선수가 투톱이 아니고 오른쪽 윙어로 이동하면서 5-4-1을 만드는 거였죠. 두 번째 변화는 4-2-3-1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경기 직전에 워밍업을 할 때도 이지솔 선수를 뺀 포백만으로 수비를 하는 연습을 미리 해놓으면서 경기 중에 언제든 포백으로 변할 준비를 해놨습니다. 선수들과도 우리가 3-5-2를 시작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3-4-3 혹은 4-2-3-1로 변화할 수 있다. 3-4-3은 더 수비를 해야 될 때고 4-2-3-1은 더 공격을 해야 될 때다라는 걸 미리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준비를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두 가지 전략을 모두 썼습니다. 전반 중반전에 한국이 많이 밀리자, 특히 일본의 풀백과 미드필더의 협공에 밀리자 한국의 윙백은 한 명이기 때문에 일본이 측면에서 협공을 하면 2대1로 수적 열세에 처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3백 수비의 고질적인 약점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3-4-3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는 최준과 조영욱, 오른쪽에서는 황태현과 이강인이 2명씩 수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의 공격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수비수 이지소를 빼고 윙어 엄원상을 투입하면서 4-2-3-1로 변화를 줍니다. 이때부터 한국이 노린 건 4-2-3-1 포메이션에 따른 어떤 그런 변화라기보다는 오른쪽 윙어 엄원상의 존재 그 자체였는데요. 일본이 풀백을 매우 전진시켜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엄원상 선수가 그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엄원상이 좋은 돌파와 좋은 질주를 많이 보여줬고 엄원상 쪽에서 득점 기회도 많이 생겼죠. 마무리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그거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로 일본이 엄원상을 의식해서 왼쪽 풀백이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 일본의 수비 라인 전체적으로 뒤로 물러나면서 일본이 전반전에 보여줬던 높은 수비 라인에 따른 공격과 미드필더와 수비의 간격 유지, 이게 후반전에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조금씩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었죠. 한국이 버틸 수 있었던 마지막 요인은 사실 그냥 운인데요. 운. 일본의 득점에 가까운 상황이 후반 6분에 VAR을 통해서 한번 취소가 됐고요. 후반 33분에는 일본의 슛이 골대에 맞고 나오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굳이 분석을 하자면 일본 공격수 2명이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일본이 고질적으로 결정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 일본의 결정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한국의 행운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밖에 막을 수 있는 것은 이광현 선수가 또 잘 막아냈고요.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는 한국의 엑스팩터는 정호진 선수였는데요. 정호진 선수가 앞선 경기 어시스트도 그렇고 공격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로 정호진 선수가 공을 가지고 전진했을 때 당연히 최준한테 그냥 줄 알았는데 직접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 수비 2명을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붙인 다음에 비로소 최준에게 빼줬고, 최준의 크로스를 오세훈이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한국이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극적인 장면이었고, 원래 한국 선수들은 다 같이 그 박지성 선수의 산책 세리머니를 하자고 약속을 했다는데, 오세훈 선수는 그 순간 뭐 세리머니를 할 생각 자체가 안 날 정도로 흥분했기 때문에 세리머니 비슷한 거 해야겠다 이러면서 팔을 벌리는 게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경기였고요. 한국의 다음 상대는 세네갈입니다. 그리고 세네갈 다음 4강에서 만날 가장 유력한 상대가 원래 프랑스였는데, 프랑스가 뜻밖의 탈락하면서 미국이나 에콰도르 중 한 팀을 4강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대진표가 좋거든요. 한국이 죽음의 조를 통과한 뒤에 꾸준히 좋은 대진표를 토너먼트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얘기 하나 더 하자면 오세훈 선수가 조별리그에서도 유럽, 남미,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고군분투하면서 상당히 괜찮은 모습 보여줬지만, 역시 아시아 팀을 상대로는 오세훈 같은 장신 공격수의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확실히 보여줬죠. 선배 중에서 김신욱 선수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라든가 동아시안컵 같은 아시아 대회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좋은 모습 오세훈 선수가 이번에 보여줬고요. 일본 선수들을 높이와 힘으로 압도하면서 한국 공격에 물꼬를 많이 텄고 득점까지 가져갔습니다. 오늘 이강인 선수는 평소만큼, 정확히 말하면 지난 아르헨티나전만큼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체력적인 문제가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를 이제 좀 분석했기 때문에 미리 파울로 끊거나 거칠게 더블팀이 붙으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강인은 8강, 4강에서도 계속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겪어온 일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2명이 붙으면 형들 중에 1명이 노마크 상태가 되니까 괜찮다, 우리 팀은 또 이득이 될 거다 라는 시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저한테 그렇게 많이 오면은 다른 형들한테 빌 수도 있고, 저한테 그렇게 가면은 우리 팀한테 또 다른 형들한테 더 이제 압박이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어렸을 때도 많이 그런 적도 많고. 자, 한국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 U20 월드컵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한국이 U20 월드컵 조별리그는 늘 통과하지만 보통 16강이나 8강에서 멈췄거든요. 2009년과 2013년에 8강이었고 그 사이는 보통 16강이었습니다. 이번에 과연 4강에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현장에서 전해드릴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세네갈전을 준비하는 한국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빠이.